매주 일요일 4부는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이충훈 아나운서 역시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우리 군산이 개항장으로 변모한 것은 네. 호남에서 두 번째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아픈 기억이 있죠. 그쪽에서 또 뭐 일제 수탈의 어떤 그 역사도 담고 있고 아직 흔적도 남아 있고요. 흔적도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그곳에 개항장이 열리게 된 어떤 배경과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저희가 한번 좀 담아왔는데 네. 여러분들도 즐겁게 한번 또는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른 때보다 더 경청해야 되겠네요.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권희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그 주제가 우리 지역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네요. 예. 네. 오늘은 이제 1899년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개항장이 된 군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개항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예. 사실 군산하면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뭐 수탈의 역사에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죠. 많이 알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실 것 같은데 개항장이란 우선 무엇일까? 요거부터 한번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예. 그 개항장은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이 해외와의 교역을 위해서 지정해서 개방한 항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은 이제 19세기 초에 중국이 이제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영국하고 서양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이제 이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항구를 개항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홍콩, 상하이 등이 이제 개항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1854년에 미국 페리 제독의 압력에 의해서 개항을 할 때에도 뭐 시모다, 하코다테 같은 곳을 개항하면서 이제 이 개항장이 동아시아 국가와 이제 서양 열강 간의 전형적인 교류 형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76년에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 서양 열강의 외교 방식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뭐 군함을 끌고 와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불평등 조약 다른 불평등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도 개항장을 요구하게 되고 조선이 이에 응해서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곳을 순차적으로 개항장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7년에 들어오면 전라도, 목포, 평안도, 진남포가 추가로 개방이 되고 군산은 1899년에 공식적으로 개항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지정이 됐을 때 그 군산은 다소 좀 늦게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큰 지역,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 이쪽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개항장을 열었던 것 같은데 군산이 개항장으로 지정된 이유는 어찌됐든 뭐 해상적으로 굉장히 좀 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이 이제 위치를 보시면 이제 금강, 만경강, 동진강 같은 이런 강들이 만나는 그 서해 연안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서해안 해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로 가보면 이제 중국 북부를 요나라와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서 당시 그 남부에 있던 송나라가 육상교류가 불가능했습니다. 고려와. 그래서 이제 송나라 사신이 해로를 통해서 고려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신들이 고려에 올 때 처음 이제 머무른 곳도 고군산군도 현재 고군산군도에 맞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시대부터 이제 쌀을 수로로 옮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쌀을 개경으로 운반하기 전에 보관해둘 조창을 이제 전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인 진성창이 이제 현재 군산의 금강 하구 연안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말 중심지였네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해서 이렇게 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 시대는 외구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 곡강이 있으니까 그걸 노리는 자들이 많았군요. 가져갈 게 많은 곳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외구들이 주로 이제 침입해 오기도 해서 그 이제 1380년에는 이제 그 화약을 발명했던 최무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이제 외구 500척을 격파한 그 진포대전이 인근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조선시대에 또
그 꾸준히 이제 좋은 창고를 운영하게 되면서 예. 이 이제 해운의 중심지 그리고 호남일대 곱창지대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중요한 해안 거점으로 네. 군산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항구들은 사실 군산보다는 좀 일찍 개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리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실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개국을 논의를 할 때 그 처음에 일본과만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876년에는 일본과 조약을 맺고 이제 서양과 조약을 맺게 되는 건 1880년대에 들어서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논의할 때 사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일방적으로 반영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먼저 개항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이 조선 시대부터 그 부산포를 통해서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본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도 있고 그 양국 간의 교류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 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 항구를 가지려 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가깝고 그 항구로서의 조건이 좋았던 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었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인접성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과의 거래가 1880년대 말부터 이제 일본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그 전라도에서 온 그 상품들을 교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추가로 이제 개방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1897년에 이제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목포가 97년에 개항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그 두 번째죠. 목포가 먼저 개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이 된 거죠. 군산이 이제 2년 만에 호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항장이 되는데요. 이 목포 개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호남 지역의 교역을 선점하려고 했던 일본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군산 개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이 좀 개항장을 추가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좀 정치적인 경제적 이익들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1897년부터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열강들이 이제 서해 건너에 있는 중국 산동반도에 지하오자우만, 지금 교주만, 혹은 이제 웨이 하이웨이, 지금 위해라고 불리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해외 열강들이 이런 식으로 항구를 점령하는 걸 보고 한반도 내 항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령하지 않을까. 가장 요충지니까 열강들이 그쪽을 먼저 점령하면서 침략하지 않을까. 특히 그 한국의 항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예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블라디보스토크가 계속 이제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다 보니까 한국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바다인데도 이렇게 얼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운항을 이제 군함들이 다니질 못하니까 이런 항구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강들이 한국에 있는 항구에 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해서 좀 교역항으로서 가치가 높은 항구를 선제적으로 개방하여서 이제 특정 국가가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을 개방을 고려하게 되고 또 이 개항을 한 다음에 대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얻는 관세 수익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역 규모를 확대해서 관세 수입을 높이려는 그 한국 정부의 경제적 고려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원인들을 고려한 끝에 이제 군산을 1899년에 개항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개항장이 된 군산이지만 지금의 군산을 보면 그 어떤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남아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보면 양식도 그렇고 건물도 남아있고 많이 또 군대 역사 문화거리를 돌아보면 또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 이유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일본이 사실 이 군산항을 굉장히 좀 주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문화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목포를 개항할 때는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일본이 여기를 개항해 달라. 그 또 이제 청일 전쟁 중간이었기 때문에 청이 이제 청상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목포를 장악하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네. 군산을 개항할 때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그래요?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예. 아니 그렇게 수탈을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그 개항할 당시에는 이제 목포가 개항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인 투자가 목포에 집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가 분산될까봐. 예, 그렇죠. 분산을 또 추가로 개항하게 되면 이제 목포에 이렇게 투자되던 게 군산으로 돌려지지 않을까. 그럼 목포가 또 그만큼 성장하지 못할까. 자기들 의도대로 성장하지 못하겠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실 일본이 군산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 이점, 뭐 이제 곡창지대가 가깝고 이런 점을 미리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처음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뭐 청일 전쟁이나 뭐 앞으로 오게 될 러일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될 때 군산을 독점한 다음에 보급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군요. 청일 전쟁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 이제 외국 상인들이 또 군산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별로 달가워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좀 활발하게 되고 제3 국가들이 외국인들도 와 있게 되고 의도대로 쓸 수 없죠. 좀 껄끄러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당시에는 좀 꺼려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항이 일단 확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다른 열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이제 한국과 교역을 가장 활발히 했던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이제 상업적 기반을 이제 빠르게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으로 그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군산과 인접한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업적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요. 또 당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던 시기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뭐 기존 산업이 쇠퇴하면서 생긴 실업자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새로운 도시 노동자들이 그 이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인들을 이런 실업자 일본인들을 호남권으로 이주시켜서 여기서 미국 생산업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심적인 지역이 또 군산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산 일대 이제 일본에서 정착한 일본인들이 이제 미국 생산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런 대일 수출에 주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일본을 위한 쌀 생산지, 미국 생산지로서의 군산의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미국 수탈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당신은 뭐 자료들을 제가 뭐 보진 못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또 어느 규모로 좀 조성이 됐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거주하는 사람만 일단 1000여 명이 넘었는데 일본인만 10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원래 이 계양장 지역에 그 한국인 가구가 20가구, 뭐 30가구 이거밖에 안 되던 그래요. 계양장 전엔 그런 어촌 같은 곳이었는데 딱 요 지금 현재 이제 월명동이나 이쪽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적은 이제 한국인 마을이 조금 조성돼 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일본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인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1910년대 초만 돼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계양장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일제 강점기와 당시 미국 수탈과 관련된 유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던 거군요. 그 혹시 이런 한 공간들 외에 개항기 군산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또 있을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군산에 가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좀 둘러보거나 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에 좀 마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이제 군산 개항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외 무역, 특히 일본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외국인의 거류가 허용이 되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인들 역시 군산에 정착을 하고 또 여기서 사상적 종교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개신교 정교사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제 미국 남장로교회 윌리엄 정킨 선교사 같은 분이 이제 1890년대 초반부터 군산에 정착하고 여기서 이제 군산과 주변 도서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힘썼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이었네요. 그래서 그 이제 1899년에 원래 이제 교당으로 쓰던 집이 개항장 내로 이제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그 현재 이제 구암동
이전을 해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남장로교의 선교 특징이 이제 교회만 짓는 게 아니고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좀 현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선교하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서문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신흥학교, 예수병원이 그렇죠. 생기는 방식인데 맞아요. 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암교회가 생기고 여기에 구암예수병원, 영명학교, 멜볼딘 여학교 같은 곳을 설립해서 이제 서구식 의료와 교육을 지역에 보급하는데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 기관이 이제 서구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근대적 교육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될 때, 그 이 만세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군산에서는 이 영명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조직하게 되고 3월 5일에 군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라든지 그 일본 제국주의는 그 열강들이 이곳에 자꾸 뭐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런 시설들이 지어지는 것을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선교사들이 짓는 이 근대 교육들이 아무래도 그 어떤 민족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지은 그 학교들이 이제 선교가 목적이다 보니까 성경 같은 걸 읽어야 돼서 한글 교육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민족 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독서하게 되는 그 책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비판적인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이제 민족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운동 축에서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호남에서도 최초이고 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이뤄진 만세 운동이 이제 군산의 만세 운동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영명학교 건물은 지금 이제 군산 3.1운동 그 100주년 기념관으로 지금 건립이 되어서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군산의 개항이 그 이 군산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형성하여 나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일제 미국 수탈 공간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제 개항장이었다 보니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고 또 이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산이 개항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다양한 기억을 품고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또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신다면 군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좀 더 즐길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군산하면 좀 단편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사실 좀 생각은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통해서 그 일제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군산하니까 이제는 정말 역동적인 고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은 권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